NSHC의 레드얼럿 팀의 문혜연 팀장님 모시고 디도스를 할 수도 있겠고 뭐 정보를 빼올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것들 하게 됩니다. 해커의 관점에서 악성 코드를 이제 타인의 모바일 보안이라든지 랜섬웨어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뭐 IPS라든지 이런 이 관문들을 해커의 관점에서 보면 그 관문들이 다 틈이 있다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예전에는 해킹 때 약간 명예를 맞아요. 이런 얘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는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SLR 보고서가 나오면 그거를 저희 파트너인 전문가가 같이 보면서 좋은 의미의 좋은 의지를 가진 회사들을 가장 많이 보유합니다. 이 랜섬웨어를 갖고서 뭔가 돈을 벌려는 집단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위협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위험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은 정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예전에는 누가 모르는 데서 눈 감고 있는데 막 이렇게 주먹에 날라와서 맞는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적을 알고 싸워야 되는 시대로 지금 알려지지 않는 취약점을 가지고 보안 프로그램이 탐지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걸 이제 다운받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알아서 대응하는 시대를 100점을 맞아야 되고 99점이면 페일이거든요. 보안이 공격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기를 뚫기가 어려우면은 굳이 그쪽으로 또 막 뚫을 필요가 없거든요. 해커가 뚫으려고 마음 먹으면 뚫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안녕하세요. IT 지식방송 토크 IT 진행맡은 지식 PD 고성입니다. 네, 좀 전에 여러분 그 인터넷 나이나 대표의 쓴 글을 보셨죠? 굉장히 정말 와닿고 저것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러니하게 제가 워너크라 있을 때 그때 랜섬웨어 관련된 방송을 한 2주에 3주에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방송에서 앞으로 랜섬웨어 이렇게 그냥 1비트코인, 0.1비트코인 그냥 모두가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맞춤형으로 랜섬웨어가 뭐 1000만원 몇 억을 요구하는 그런 거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인터넷 나이나가 바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막는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공격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보며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시점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공격자의 관점에서 보안 문화다라는 주제로 네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게스트는요. NSHC의 최병규 부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부사장님, NSHC지 않습니까? 네네. 요 회사 이름이 뜻이 뭔가요? 회사 네트워크 시큐리티 해커스 클럽, 해커스 클럽. 네네. 그다음에 해킹 클럽에서 여기 충청권에 있는 작은 해킹 클럽에서 시작한 회사고요. 네네. 20대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 유전자를 항상 얘기하는 방어적인 DNA, 방어적인 유전자, 개발자적인 DNA보다는 상당히 공격적인 그다음에 해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멤버들로 구성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이트 해커를 많이 동료들 있으신가 보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뭐 그 블랙햇 해커냐, 화이트햇 해커냐 뭐 이런데 해커라는 용어는 정식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네. 저희는 이제 나름 오펜시브 리서처, 아까 말한 공격자적인 관점에서 이걸 비즈니스화 하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화이트햇 해커라든지 블랙햇 해커가 바라보는 시점이라든지 쓰는 도구는 거의 같거든요. 네네. 그걸 갖다가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달라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걸 연구하고. 자, 우리가 오펜시브 리서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최근에 가장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 좀 얘기 좀 하죠. 네. 랜섬웨어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작년이 그랬고요. 예전에는 변종이 아니라도 2015년만 더 되더라도 변종까지 포함해서도 그게 두 자릿수에 머물던 랜섬웨어가 2016년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고요. 네. 단순히 그 종류라든지 개수만 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그 변종의 스타일. 예전에는 당연하게 주로 랜섬웨어라고 하면 DB를 파일을 암호화해야 되기 때문에 뭐 MS 기반으로 많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맥, 모바일, 네. 뭐 이번에 사고 났던 뭐 리눅스까지 계속 변종이 나오고 그 이후로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최근에는 혹시 좀 감염된 겁니까 지금? 아닌 거죠?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 기반 시설들까지 ICS 인프라 시설까지도 랜섬웨어 어떻게 보면 랜섬웨어는 20년 전에도 계속 있었던 거고요. 네. 하나의 그 악성 코드의 하나의 방법론. 최근에 그런 것들이 비트코인 때문에 이제 활성화되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희가 보안을 논할 때 항상 공격자다 방어자 입장에서 할 때는 공격이 들어와도 이게 사이버상에서 공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게 항상 간접적인 피해라는 논의를 했었거든요. 네. 공격을 들어왔을 때 추후에 원격 제어를 위한 뭔가를 심어 놓는다든지, 그렇죠. 예를 들면 만약에 원 바이러스 같이 전체적으로 트래픽을 왕창 늘린다든지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 DB를 암호화한다는 게 예전에는 해커들이 뭐 굳이 생각할 이유가 없는 그걸 해서 실제 수익을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뭐 RSA라든지 AES라든지 암호화 기술을 거기에 가미시키고 해당되는 또 그걸 갖다 결제 수단까지 가미가 되면서 전형적인 랜섬웨어는 하나의 그러니까 악성 코드 한 종류가 아니라는 게 랜섬웨어가 그러니까 하나의 고유 영역이 되는. 저는 랜섬웨어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핫해진 이유가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비트코인 때문에 뭔가 돈을 트래킹 안 되게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전 20년 전에는 데이터가 그렇게 뭐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든 비즈니스의 데이터가 거의 뭐 기름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니까 그 데이터를 암호화 시켜놓으면 돈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내 비즈니스 망해버리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랜섬웨어가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퍼질 것 같은데 워너크라이는 지금 어떤 관점이 워너크라이 새로운 랜섬웨어의 어떤 형태로 보시는 겁니까? 이제 두 개 다 최근에 있었던 랜섬웨어들이고 되게 독특한 성격의 영역이 있는데 워너크라이의 가장 큰 특징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파급 효과를 정말 넓게 소위 말하는 최근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최신 패치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모든 윈도우 사용자가 다 걸릴 수도 있는 윈도우 XP. XP뿐만 아니라 완전히 7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패치를 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걸릴 수 있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개념들이고요. 단순하게 해당되는 뭐 파일이라든지 아무래도 아예 PC를 못 열리게 하는 게 얼마나 쉽게 될 수 있는지를 가늠했던 대표적인 케이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워너크라이 이걸 한 공격 집단이 그때 예고했잖아요. 6월 달에 이제 윈도우 10의 취약점으로 한번 다시 하겠다 했잖아요. 지금 6월 달인데 이거는 그 파급 효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할지 안 할지. 네네네. 일단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자, 6월 오늘 10며칠이니까 이제 최 부장님의 예견력이 어떤지가 이제 한 15일 나오겠죠?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시도는 계속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더 커질 수도 있었지만 되게 젊은 한 친구의 나름대로 발빠른 대응 하나로 있어서 100배, 200배 커질 수 있는 피해가 뭐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어든 케이스거든요. 어떤 대응이었었죠? 해당되는 그 DNS를 체크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서버를 미리 찾아서 커질 수 있는 서버를 일찍 되게 맞을 수 있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처럼 항상 공격과 방어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랜섬웨어에 대한 시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몇백 건, 몇천 건, 몇천 종류의 랜섬웨어에 대한 시도는 계속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악성 코드를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 코드를 하는 것들은 그게 예전보다는 케이스가 많이 생겼죠. 기존에는 사람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들은 상당히 로봇화 돼 있고 자동 프로그램화 돼 있는 성향까지도 많이 가게 돼서
많이 돌리는 형태가 되죠. 답변을 안 하시네, 완곡하게. 오케이, 거기까지. 저기 뭐야, 그 이번 나야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야나 사고 같은 경우에 기사를 보도 저는 이게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그 경로는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혹시 그게 파악이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정부에서도 한참 파악하고 있다고. 네네. 초기에는 이제 리눅스기 때문에 네. 삼바 처음에 많이 했던 바이러스 통해서 했었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다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네. 그 최종 결론, 그러니까 기술적인 논의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예전에 생각을 못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랜섬웨어 대다수들은 일반 PC, 특히 윈도우 중심, MS의 윈도우 기반으로 했었던 취약점을, PC를 네. 취약점을 이용한다는 걸로 많이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네. 리눅스만 피해를 입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리눅스, 그 다음에 맥 OS, 애플이 만드는 맥 OS까지 안전한 지대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리눅스란 얘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체들이 되게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하고 연관된, 직접 그렇죠. 연관된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타겟. 그동안 했던 랜섬웨어들이 대부분 만들어 놓고 전형적인 악성 코드 좀 뿌려 놓고 그렇죠. 걸리길 기다렸는데 그렇죠. 이번 나야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정확하게 나야나라든지 이런 리눅스에 해당되는 버전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호스팅 업체를 타겟으로 한 그러니까 랜섬웨어라는 악성 코드를 만들면서부터 일정 정도의 타겟을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걸 하기 전에 단순히 그냥 뿌려갖고 며칠 전에 만든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6개월 혹은 1년 동안 사전 준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었던 전형적으로 지금 해커들이 사용했었던 그런 방법론을 그러니까 따라서 공격자는 나야나가 감염된 걸 알고서 나야나 대표한테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떤 형태간에 뭔가 그 컨택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십 년도 네, 내놓으라고. 예. 네. 그래서 협상이 온 거고 간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나야나와 관련된 뭔가 뭐 내부자가 됐건 뭔가 관련자가 여기에 뭔가 개입이 됐다라는 그런 뭐 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개입됐다는 설도. 설이죠, 그냥. 네. 네네. 방송 항상 나오는 게 사고 시점에 대한 것들은 참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설로는 항상 나오는 게 내부자는 항상 나오고요. 근데 요번에 여기가 이제 백업은 있었는데 예. 그 황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뭐더라 그 이제 어떤 그 무슨 백업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단절 백업. 자기네가 단절 백업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호스팅 업체들이 뭐 리눅스 서버 쓰고 이런 식의 나야나 같은 인프라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야나도 그래도 사업을 거의 오랫동안 하면서 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야나보다 훨씬 열악한 곳이 훨씬 많을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했었던 형태가 있고 뭐 기술적으로만 표현을 하면 저가의 호스팅 업체가 실시간 약간 망분리 환경에 백업이 가능하냐 그런 서비스를 사람들이 원하겠냐라는 기본적으로 네. 생성된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에 뭐 작게 운영되는 인터넷 커머스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게임 사이트 같은 경우에 실시간 트래픽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그 이중 백업이라든지 망물리된 상태에서 백업을 한다는 게 사실 실적이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 사이트라든지 어느 정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쪽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상태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 상태에서 케이스가 확실히 눈에 보이고 내용을 알면 되게 쉽게 카피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랜섬웨어도 20년 동안 하다가 이게 비즈니스 모델화된 게 2년? 3년?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슈된 것처럼 나야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쉽게 타겟팅해서 이런 서비스 업체가 쉽게 공격을 당할 수 있고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아도 했었던 형태를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벌어졌으면 앞으로 그 부사님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뭐 어떤 좀 예상을 두 가지로 좀 예상을 좀 듣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공격자들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공격을 할 것인지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또 다른 사업자들은 또 새로운 또 사업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자들 말고요.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새로운 또 사업 기회가 생길 수 있잖아요. 백업 쪽이라든지 다양한 쪽에서 어떤 쪽에 또 사업 기회가 또 어떤 그 수요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어떤 장비나 서비스나 솔루션에 대한 수요에 대한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인지
하나 이제 공격자들은 어떤 형태로 이제 앞으로 갈 것인지 그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나는 공교롭게 이제 저희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항상 내 테스트베드로 가장 좋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에 공교롭게 지금 이 랜섬웨어하고 똑같은 시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투기 열풍이라고 나고 있는 게 전자화폐,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에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거의 광풍이 불고 있는 공교롭게 이 두 개가 같이 한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든 전자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예전하고 전혀 다른 예전에 국가 단위로 막을 수 있는 아니면 국가 단위의 수사단체가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넘어서기 때문에 엄밀히 공격자의 관점에서는 되게 쉽게 툴을 구할 수 있고 공격자들이 하기가 너무나 좋아진 시대인 건 맞습니다. 네네. 그런 상태고 있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예전에는 항상 저희가 이제 해커를 하다든지 이런 공격 성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인성을 얘기하고 교육을 얘기했는데 이게 사이버로 가면서 국가를 넘어가니까 얘기가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저희 표현은 같은 국민끼리 그럴 수 있냐, 같은 사람끼리 이게 전혀 아닌 대표적으로 이번에 나야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분석해도 대표적으로 뭐 어법이라는 이런 게 한국어가 아주 서툴 수밖에 없는 뭐 대부분 유체는 뭐 중국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넘어가면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게 개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범죄 조직일 수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범죄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하면 안 되겠다는 의식이 확 엄청나게 낮아지는. 네. 제가 볼 때는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전형적인 세계화가 되면서 생기는 가장 큰 병폐를 사이버 범죄가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나야나 사건 이후로 국내에서 하반기에 어떤 기술적인 보안 쪽이 됐건 아니면 백업 쪽이 됐건 데이터 보호 쪽이 됐건 어떤 쪽의 기술적인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일단 예전하고 달라서 결국은 데이터의 승부가 될 것 같고요. 좀 뒤에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보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똑같이 찾는데 분명한 거는 해결책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예를 들면 그냥 엔터프라이즈 회사에서의 보안 정책, 예를 들면 그런 직원이 500명인 일반 엔터프라이즈 회사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시기에 업데이트하고 패치하고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한 정확한 교육, 거의 이게 최선이자 거의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고 예전에 몰랐었던 이런 나야나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백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요. 대기업 차원에서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공격이 많이 이루어질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해당되는 공격을 막는 방법들이 단순한 툴이라든지 솔루션이 아니라 얼마나 빠른 업데이트와 유지보수가 같이 진행되면서 예방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해당되는 솔루션들도 약간 그런 추세로 다 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게 불행한 사태지만 여기서 좀 그나마 좀 긍정적인 요소를 본다면 이 사실 나야나 대표의 저 글을 각 회사의 대표들이 봤다면 오너가 봤다면 너무나 와닿으면서 야 이게 보안이란 게 일개의 어떤 특정한 장비 하나 사가지고 될 게 아니라 이게 내 몇십 년간의 비즈니스를 얘가 한 방에 날릴 수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보안을 단순하게 그것이 아니라 보안을 아주 무조건 어떤 이런 비즈니스의 어떤 비즈니스와 보안을 동일한 레벨로 볼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경영자가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치면 그럴까요? 아니 저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앞으로 서비스도 특히 이런 이제 호스팅 서비스건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건 간에 보안에 아주 정말 여기 정말 든든하다 하면 많은 기업들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보안이 굉장히 강화된 서비스 쪽으로 저는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오펜시브 리서치 있지 않습니까? 오펜시브 리서치란 게 이게 그러니까 아까 보면 똑같이 해커들처럼 악성 코드, 취약점 다 분석하고 공격도도 분석하시고 단지 이거를 해킹을 안 한다는 것뿐인 거죠? 딱 보면 코드는 같고요. 해커들이 딱 하고 싶은 건 이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악성 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악성 코드를 심기 위한 다양한 취약점. 최근에 이제 IoT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훨씬 더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취약점. 그러니까 여기서 원데이, 제로데이라고 그래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데이는 약간 그냥 알려져 있는 취약점이라고 보시는 게 편하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로데이는 현재 전혀 공표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벤더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벤더가 모른다고 전제를 할 수 있는 취약점들, 제로데이를 찾고, 그 다음에 악성 코드와 취약점을 묶어서 어떻게 보면 공격 도구를 만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걸 나쁜 의도로 쓰면 해킹이 될 거고요. 이걸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사전에 하는 걸 모의 해킹, 펜테스팅 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똑같은 코드를 만들고 똑같은 공격 도구를 공부하고 이걸 갖다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면 거죠. NSHC가 국내에서 모의 해킹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민권 많이 모의 해킹 서비스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NSHC의 그러면 이런 쪽의 전문가들, 하이테크 분들은 해커랑 똑같이 그럼 이것들을 다 연구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시는 게 제일 맞죠.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이상한 마음을 먹으면 해커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모자를 바꿨으면 네네. 야 그렇구나. 그래서 게임도 똑같은데 저기 하면 스타크래프트 할 때 다 하는 게 이쪽은 저희가 유명한 최근에 저희 나라에서 되게 잘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CTF라고 해서 사이버상에서 이거 공격하고 방어하는 대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재작년에 1등을 했고 작년에 2등을 하고 완전 세계 탑 레벨로 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쪽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한 특히 이제 밑에보다도 넓은 악성 코드 취약점에 대한 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악성 코드는 일종의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취약점은 그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러니까 해커의 관점, 오펜시브 리서치라는 건 되게 간단한 비유로 하면 이제는 사이버 전 혹은 사이버에 관련되는 것들도 일반 세계하고 똑같다는 거죠.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있을 수가 없고요. 세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미국과 수많은 테러리스트들과의 전쟁에서 미국의 방어 전략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이쪽에서도 수많은 이런 해커들에 대한 걸 분석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95대 5대 1은 뭡니까 이거는요? 그래서 저희 쪽이 오펜시브 리서치라고 항상 물어보시는 게 저희가 오펜시브 리서치라 해서 해커의 관점에서 공격을 하고 뚫고 하면 해결책이 뭐냐고 말씀을 항상 하세요. 그런데 제가 항상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걸 단순히 해커의 관점으로 하면 아까 질문에 못 뚫는 건 없습니다. 근데 디펜스에서는 아까 또 전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힘들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쪽까지 오기 전에 수많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까지 오기 힘들게 만드는 이런 형태인데 질문에 99분이 그러니까 100분이시면 해결책이 뭐냐라고 하는데 항상 말씀드려요. 해결책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모든 보안 정책 95%를 막는 거는 상당히 쉬운 해결책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돈으로 해결을 하든 뭐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나머지 5%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5%를 막기 위해서 나머지 95%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라든지 그쪽의 입장이 95%만 막아도 되는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5%까지 다 하려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95%에 대한 일반적인 것도 안 하시고 나머지를 하려고 하면 될 수가 없죠. 갑자기 와서 전혀 이상행위라든지 전혀 변종, 비정형 이런 데이터 막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한 기본적인 백업부터 해서 할 수 있는 걸로 하고요. 95와 5를 항상 말씀드리고 대기업이라든지 금융권 같은 경우는 나머지 5까지 다 해야 되는 그거에 맞는 솔루션이라는 서비스가 전혀 달라지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은 이제 나중에 쓴 게 최근에 많이 보는 기반 시설들. 스카다라든지 기반 시설들은 또 이 5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정말 끝에 끝까지 가야 되는 이쪽은 보안이라는 게 기술적인 요소보다는 정책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전혀 다른 요소에 물리적인 보안까지 해가지고 전혀 다른 요소가 있어서 해결책은 쓰는 솔루션도 100% 달라지고 그 해결책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자, 기업의 입장에서 오펜시브 리서치를 여기서 하고 계시지만 NSH에서 기업 입장에서 오펜시브 리서치를 그럼 어떤 식으로 기업한테 어떤 이득을 주는 겁니까? 기업한테 오펜시브 리서치는. 그래서 아까 95대 5인데 엄밀히 따지면 오펜시브 리서치에 해당되는 고객들은 사실 95%의 고객군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95%에 해당되는 고객분들은 지금 수많은 좋은 솔루션 서비스들을 최대한 그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최대한 따르면서 잘 지키고 정확한 버전 업데이트, 그 다음에 정확하게 따르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네. 그 나머지 5%들은 그 서비스 개념인데 나머지 그 5%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보통 하면 하나의 솔루션을 채용하는데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이 걸려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요즘 같은 1년 사이에 그 공격자적인 관점을 본다고 하면 세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네네. 이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공격자의 관점이라는 것은 얼마나 상대방이 소규모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관점, 그걸 가지고 해당되는 큰 기업에서 막기 위해서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까지 함께 봐야 된다는. 그럼 공격자의 관점을 이제 NSC는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리포트 같은 것들을 발행하나 보죠? 예. 그래서 그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떻게 나가시죠?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네네네. 쉬울 테니까. 그렇죠. 저희도 똑같이 그 공격자하고 똑같은 사이트를 거의 매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네. 공격자와 똑같은 툴들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한 악성 코드,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악성 코드, 그러니까 일단은 전 세계에 있는 이슈를 다 모으고 분석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래서 많을 때는 한 달에 200건 이상의 이슈가 생깁니다. 개별 사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글로벌이기 때문에 그 200건 중에 한 건이, 아까 그 200건 중에 예를 들면 랜섬웨어가 50건이면 50건에 대한 그 리스크가 다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그 해커들도 해당되는 이슈를 보고 사이트 찾아서 그 소스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자기가 개발할 필요가 없이 그 다음에 랜섬웨어만 전문적으로 파는 사이트들이 워낙 많아져서요. 하는 형태가 있고, 그 이슈를 다 모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양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 세계에 있었던 분석 리포트들이 매달 나가고 있어서 워너크라이, 뭐 다크웹, 그다음에 IoT, 뭐 취약점. 이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아니요, 사이트가? 이거는 저기 회사용으로 저희 고객사들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전 세계적인 악성 코드 리포트, 악성 코드 분석 리포트라든지, 그 다음에 그 취약점, 수많은 IoT 취약점 진단 같은 거 해서 해당되는 분석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좀 약간 여기서 법적으로 관계된 부분은 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같은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로데이가 현 시점에서 255개가 있네요. 알려지지 않은? 네. 네. 알려지지 않은 제로데이가. 그 형태는 보면 IP캠, 소프트웨어, ICS 스카다 장비, 다양한 라우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해커들도 이런 것들을 평소에 이런 거 찾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네. 그렇죠. 여도 마찬가지로 찾는 거고. 그래서 이 해당되는 사이트들을 보시는 이 종합적인 정보 제공 서비스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크웹 좀 보여주시죠, 다크웹. 아까 사이트 간 김에 다크웹이라는 건 어떤 건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 토르라고 뭐 예전에 저희 이던키 했던 것처럼 네. 토르라는 웹브라우저 안에서 움직이는 뒤에서 끝이 닷오니온이라고 끝나는, 쉽게 말하면 뭘 하든 IP 어드레스가 추적이 안 되는 네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누가 어떤 주소를 보는 그 상에서 지금 수많은 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최근에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는 지금 한 1년 좀 전부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다크웹 분석을 다 하고 해당되는 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저희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솔루션으로 파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깔끔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케이스를 하나만 보여드리면,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위에서 보시면 인터페이스 안에 그냥 감으로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저기 오니온, 전 세계는 오니온 리스트, 아파치, 그다음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검색 엔진이 전 세계에 있는 걸 계속 돌아다니면서 연관으로 해가지고 다 모으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결과물들은 되게 재밌는 건데, 저희들만 하고 있는 것들을 어딘가에는 하고 있겠죠. 일단 국내에서는 저희만 하고 있는데, 이게 오니온 사이트고요. 네. 이게 리얼 사이트하고
저희가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IP 어드레스를 받아내는 실제 그 오니온 사이트에서 다크웹상에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클린앱이라고 하는 실제 해당된 사이트의 웹사이트를 이렇게 찾아내는 형태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 대부분 예전엔 보안은 사후 처리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에서 그 시점이거든요. 해당되는 수많은 단말기 아니면 그 앞뒤로 약간의 앞에까지 하는 전부 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인데 이게 점점 더 이제 앞으로 예방으로 점점 더 앞으로 가게 되는 개념들이고 저희가 줄여가는 건 이제 사이버 인텔리전스라서 이 예방이 앞으로 3개월, 6개월 전 얘기들 아까 말한 저 이슈가 된다든지 네. 하는 것들이 되게 있었고요.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게 어려운 게 그 저희가 지금 특히 ICS나 스카다를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ICS 스카다에 대한 랜섬웨어는 거의 다 걸려서 5개월, 6개월 전에 얘기하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랜섬웨어 중에 뭐 이게 어쨌다고 딱 이거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아까도 한데 지금 랜섬웨어가 뭐 5천 건, 1만 건 돌아다니는 변종이 근데 제가 그럴싸한 걸 딱 분석을 해가지고 딱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다야 해요, 답이. 이것만 막으면 돼? 근데 절대로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아까 콕 찍어서 6월 달에 사고가 날 것 같습니까? 모르죠. 지금 전 세계 랜섬웨어가 몇천 건이 오는데 나야나처럼 지금 나야나 말고도 수많은 호스팅 업체가 비슷한 케이스로 완전히 같은 수법은 아니지만 아주 비슷한 케이스로 우리나라 호스팅 업체가 2개, 3개가 작년 12월에 했던 거의 똑같은 방법론으로 있어요. 거기는 피해액이 아주 적습니다. 서버한데. 네. 여기는 잘못해서 그 회사 전체 모든 서버가 다 걸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되게 당연히고 6월 달에 있냐 없냐 몇천 건 있겠죠. 네네. 네, 너무 빈집하시면 돼요. 저기 뭐야 그 다크웹 좀 보여주시죠. 다크웹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겼는지. 네, 그래서 못 봤어요. 지금 이게 토르 브라우저를 쓰면 좀 괜찮을 텐데 한번 깨지더라도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 검색 여러 가지 키워드를 걸어서 아까 브라우저도 토르 브라우저 봐야지만 안 깨지고 좀 하긴 하는데 지금 저희가 많이 트래핑하는 것 중에 아까 물어보면 랜섬웨어 중에 예를 들면 이거죠. 랜섬웨어 중에 경고창이 한글로 뜨는 건 전부 다 우리한테 알람을 줘라. 라고 하면 적어도 한 발이라도 빠르겠죠. 랜섬웨어 경고창 어떻게든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엔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랜섬웨어 랜섬웨어에 한글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걸 계속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에 프로파일링이라고 계속 한국을 상대로 하는 걸 계속 프로파일링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걸 그대로 이란이라든지 러시아로 간다고 하면 러시아어로 된 거는 계속 프로파일링 해내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아까 예로 들어도 예를 들면 한국어로 돼 있는 뭐 코리아라는 이름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패스포트. 그러니까 전체 전 세계에 지금 돌아다니는 다크웹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 중에 한국 여권하고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알람을 줘라 이런 식으로 걸어놓는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랜섬웨어라고 쳤을 때 현재 39,349개 현재 시점으로 뜨는 거고 지금 NSH도 나중에 인공지능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스타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머신러닝은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차피 룰 세팅으로 저희가 계속 학습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검색어의 조합으로 해가지고 고객 리퀘스트 따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가능할 것 같아요. 데이터를 지금 저희 모은 양으로 있어서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랜섬웨어를 하게 되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이게 해당되는 다크웹 사이트 안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다크웹 사이트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깨져서 보이는군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 사이트 이름이 있고 onion.casa라고 되어 있는 거는 크롬에서는 같이 크린하고 다크웹 같이 보이는 케이스라서 제가 이걸 방금 그걸 누른 거고요. 이게 보면 이게 이제 토르 브라우저에서는 그 이미지가 안 깨지는데 이렇게 이미지가 깨졌는데 이게 지금 다 랜섬웨어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45유로 주면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 다 보시면 다 볼 수 있고요. 해당되는 랜섬웨어 이렇게 사고 파는 한 형태로 보이는 형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크웹에서 지금 주로 다니는 게 뭐 마약, 뭐 여권, 신용카드 정보, 그다음에 랜섬웨어, 당연히 비트코인은 사고 팔고 많이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많이 사고 팔고 우리 하고 있네요. Q&A 하기 전에 지금 최근에 지금 계속 이제 보안 리포트 내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머레가 됐거나 아니면 새로운 여러 가지 위협 중에서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좀 공유해 줄 게 있다면 한두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한두 가지를 그럴까요? 참 어려운 질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으신데 네. 저희 신강회상 한두 가지만 좀 이 중에서 지금 일단은 그 비즈니스가 보이는 쪽으로 몰린다고 랜섬웨어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든 랜섬웨어는 사고 파는 양도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고요. 일단은 그 범죄 조직, 그러니까 아예 이런 해커 조직이라고 해서 크게 움직이는 조직들 말고는 개인들이 상당히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랜섬웨어는 거의 시장이 완전히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변종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고 해당되는 것들이 그냥 약간 장난 비슷하게 많이 하는, 예전에는 금융권은 그런 케이스였는데 게임 쪽은 엄청나게 많은 해커들이 별 그 도덕적으로 특별하게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 없이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랜섬웨어하고 섞이면서 이게 금융권이랑 돈을 바로 탈취 안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쭉 뿌려버리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랜섬웨어는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하는 것들은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지금 공격자들 관점을 보면 역시 취약점 찾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IoT에 대한 취약점은 지금 일반 서비스를 기획하시는 분들은 해당되는 서비스만 기획하시지 보안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격자들, 해커들 같은 경우는 수많은 IoT 디바이스에 대한 취약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계속 찾고 있는 네. 형태라고 돼서 그 여러 장비들이 묶였을 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네. 형태가 되고 있고 점점 더 이게 자동화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예전은 단순히 이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목숨과 당연히 연결되어 있잖아요. 헬스케어, 스마트카, 그다음에 로봇 모든 것들이 이쪽으로 연결되면서 훨씬 더 많은 앞으로를 지금 현 시점에서는 랜섬웨어 방법론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취약점으로 해서 어떻게 들어가냐 되는데 최근에 나야나 보면서 이제는 되게 타겟팅을 많이 하겠구나. 타겟팅을 이제 많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IoT 관련되는 것들은 그래서 지금도 보면 다양하게 CCTV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했었던 형태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뭔가 이렇게 PC나 노트북 그런 노트북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IoT 장비들을 이제 감염시키는. 예. 네. 장비들 감염시키면 정말 그 아까 데이터를 암호화시키는 것처럼 강력하게 그것도 돈을 요구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약간은 이제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좀 다르게 당분간은 하나의 중계기로 자기가 그 권한을 탈취해서 예전에 네네. 저희 일반 PC에서 했었던 것처럼 원격을 제어할 수 정도의 권한을 탈취해가지고 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데이터가 흐르냐에 따라서 좀 지나면 그 상황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대명님, 해커와의 합의라는 선례가 생겼는데 공격자들과 시장 원리 관점으로 앞으로 한국의 보안 상황을 예측해 줄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공격을 하겠죠. 네, 많은 공격을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공격의 타겟이 대기업들은 랜섬웨어 정도는 막을 수 있는 방비가 많이 돼 있는데 이번처럼 전형적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분들은 야 백업 서버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백업 서버를 하나를 사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면 보안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서비스 모델을 예를 들면 서버 호스팅 하면서 몇천 원씩 받는 시장에서 비즈니스가 연결되는데 그걸 도저히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없는 가격 취재 내에서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던 거고 그게 이제 딱 해당되는 A라는 업체, N이라는 업체에 걸린 거고요. 네. 지금 모든 분들이 특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되게 큰 난관에 닥칠 수 있겠죠. 네, 나만 안 걸리면 돼. 이렇게밖에 할 수 있는 지금 방법론이 있지 않아서. 정말 이렇게 정부나 민간에서 그런 진짜 중견이나 중소기업 쪽에 그런 쪽을 좀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김경탁님께서 오펜시브 리서치 같은 공격 기법의 연구가 기업에서 활용하는 모델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교육기관이나 ISAC 같은 곳이 아니라면 결국 신규 공격에 대해서 기업과 기관은 빨리 막아내 주기를 자동화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오펜시브 리서치가 어떻게 모델이 어떤 건지 활용하는 모델이 어떻게 보면 미국은 좀 있긴 한데 저희는 그 모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참 저희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있다든지 하면 같이 부딪히면서 하겠는데 오펜시브 리서치만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일단 교육. 교육은 뭐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요. 최근에 많이 하는 것들이 저희가 다크웹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하는 게 그 예를 들면 지금 국내 대기업 두 곳은 저희한테 센싱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뭐냐면 아까 말한 건 제가 랜섬웨어와 한국을 매칭시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랜섬웨어하고 예를 들면 S사.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말하면 보통 관제라고 하면 지금 그 아까 말한 엔드포인트 그 포인트 시점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3개월, 6개월에 있을 전반적으로 그 전 세계에 있는 다크웹, 블랙마켓, 그 다음에 뭐 소셜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이트들을 다 긁어서 A사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그 데이터들을 뽑아서 센싱을 해주는 거죠. 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미래에 있을 그걸 조금만 그 대책을 세우는 거는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터진다면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해당되는 대책을 해서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전엔 저희가 지금 국내 국가기관들 상대로 거의 대부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대기업까지 좀 내려오는 상태라서 그 뭐 그렇다고 내부에서 구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전문 인력이 필요한 상태에서 네. 해당되는 기관의 데이터를 지키는 가장 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정태 님도 이렇게 어떤 이게 중소기업이나 어떤 중견 서비스나 어떤 그런 기업들에 대한 뭔가 거기에 맞는 너무 고가도 아니면서 뭔가 맞는 그런 또 보안 솔루션의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다고요.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진짜. 이지영님, 운영자들은 해킹에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데 비해 방어미 실력은 올라가지 않는데 교육이나 실무적 교육을 잘하는 기관은 적고 스스로 실력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네? 저도 하는데 그 IT 하시는 분들하고 생각보다도 IT 카테고리에서 저희가 IT를 하시는 분들이 밖에서 표현적으로 그러죠. 건설하시는 분이랑 만나고 하면 네.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거의 쓰는 통로의 70%가 막 다르고 하는데 이 같은 IT 계열에서도 이 오펜시브 리서치, 오펜시브에 해당되는 친구의 사용하는 툴 자체가 거의 90% 이상이 다르기 때문에 용어라든지 단어라든지 뭐 그냥 기본 단어가 제로데이 뭐 아무리 IT 오래 해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들어봤을 법한 용어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전문적으로 그게 자기 본업하고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아는 상식 내에서 그러니까 방어를 하는 쪽에서도 아는 상식 내에서의 지켜야 할 것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싶다. 이거는 이렇게 백업을 안 하면 언젠가 사고 터지겠지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갑자기 내가 아까 말한 해커들 것까지 공격을 어떻게 할까? 그걸 내가 해커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건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류성민님께서 보안 자체가 이윤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라면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게 CEO들의 마인드 같은데 이를 바꾸거나 인식 변화를 줄 어떤 기한서나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아까 어떤 분은 일부러 서버를 다운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뭐. 계속 있는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보통 지금도 뭐 보안 쪽은 대기업에서 RFP라든지 그 POC 프로젝트 할 때 여러 업체를 해가지고 서로 상대방 거 뚫어보라고도 많이 하고 되게 안 좋은 부분들인데 네네. 한 형태가 많아서 질문 많이 주셨네요. 네. 최준영님께서는 요번에 인터넷 나이나에서는 이제 뭐 해커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타협을 했다는 선례를 남겼지만 또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고객들을 위해 가지고 데이터를 복구해야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에 대해서 타협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안 걸리셔야 됩니다. 네? 참 어려운 얘기예요.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직원들 자기가 어떤 식으로 서비스 하시는 분의 대표님들은 한 99%는 동감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합니다. 저도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엄밀히 따지면 이 회사가 기술적으로는 하고 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게 할 수 있는 또 레벨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업체 규모도 작기 때문에 네. ISMS라든지 정확한 백업 장치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약관상에서 했다고 하지만 틀리면 우리나라 약관상에서 저도 안 봤지만 네. 약관이 그렇게 의무사항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았을 거고 법적으로만 따지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되게 큰 결심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계속 얘기나 많이 나왔던 건데 이게 지금 중소기업이 당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정부 기관 아니면 국가의 정말 중요한 정보가 똑같은 케이스로 걸렸다. 해결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 현실과 똑같잖아요. 지금 저희가 한 명이 예전에 최근에 많이 보수 쪽에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한 명이 예를 들면 인질로 잡혔어요. 예. 실제로 했어도 네. 국민 한 명이 그러니까 저희 5천만 중에 국민 한 명이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전 군이 다 출동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혀 얘기가 나온 것처럼 지금 사이버상에서도 거의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중요도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쉽게 하지만 그 당사자한테는 모든 것이 있거든요. 이번에 쭉 리스트를 보니까 제가 잘 아는 회사 사장님이 두 군데나 호스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디자인 회사. 만약에 혹시라도 그 회사는 그 상대방한테는 그게 나야나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또 상대방한테는 그게 20년, 30년간 했던 모든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참 어려운 숙제가 걸렸고 최대한 안 걸리도록 아니면 기본으로 지킬 건 지켜야 되는 형태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지사를 일본에 내서 일본 비즈니스를 같이 해요. 일본도 보면 랜섬웨어가 전 세계에서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하는데 큰 사건이 거의 안 나는 이유 중에 중소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리는 게 내가 볼 때는 정확한 프로세스를 지키는 아까 말한 그러니까 네. 정말 획기적이고 좋은 솔루션을 어답팅 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매뉴얼대로 매뉴얼적으로 하는 것들이 결국은 아까 말한 빨리 뭔가를 만들고 빨리빨리 하기에는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솔루션이라든지 뭔가 툴로 막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확한 매뉴얼 그리고 꼭 지켜야 될 거 지키는 네네. 것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많은 질문들, 좀 기술적인 질문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두 번 세션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질문하신 문제 한 번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다. 좋은 질문 하시면 한 번. 자, 권대병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립스 그 사용권 저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병님. 자, 마지막 한 말씀 마치고 할까요? 예. 보통 오펜시브 리서치라고 해서 당연히 기술자들, 해커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다양한 연구, 정말 많은 스터디를 하고 해당된 스터디를 기반으로 해서 리포트도 내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인력이, 많은 인력이 같은 걸 보다 보면 전문 지식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예측되는 건 분명히 있는데 그 예측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되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번에 나야나 같은 사태가 딱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데 안 당하는 것밖에는 지금 답이 없는 상태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당사자한테는. 그래서 최대한 안 당할 수 있도록 많은 대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사전에 할 수 있는 그게 회사 내부의 프로세스를 세팅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솔루션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직원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면에서는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보안은 어떤 방법론을 쓰더라도 이제 자기의 비즈니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보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안하는데 저는 이제 데이터 보호도 우리가 굉장히 데이터 보호도 그러니까 보안하면 어차피 장비만 생각하는데 데이터 보호도 굉장히 우리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바로 저희 30초 저희가 브레이크하고 바로 두 번째 시간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